예, 사례 연구 이제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부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시계획과 얼번 디자인이 이제 결합되는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번 플래닝하고 얼번 디자인은 뭐 나라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를 않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아키텍처 내에 얼번 플래닝, 얼번 디자이닝을 다 포함해 버리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얼번 플래닝, 얼번 디자인을 다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거를 그 구분을 받아서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얼번 플래닝하고 얼번 디자인이 차이가 이제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도 얼번 플래닝과 얼번 디자인의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얼번 디자인이 많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규모 주택 건설의 시기였거든요. 한두 채 지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도시를 통으로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80년대 후반 이후에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일기 신도시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얼번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 계획이 얼번 디자이너들의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역할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를 통해서 얼번 플래닝과 얼번 디자이닝이 사실 굉장히 많이 그때 만나게 되었죠. 자,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분을 그래도 하자라고 그러면, 구분을 한다라고 그러면, 얼번 플래닝은 좀 더 정책적이고, 그렇죠. 정책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얼번 디자인은 조금 더 그래도 형태와 현장의 현실지향적인 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정도에서 이제 구분은 둘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어쨌든 두 분야가 그러면은 강하게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뉴타운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뉴타운. 자, 도시 정책이기도 하면서 도시에 대한 형태를 실제로 그려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무지무지하게 뉴타운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에 뉴타운 설계의 경향 그리고 뭐 TOD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경향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리버풀 근처에 있는 런컨타운이라는 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시라는 것들이 이제 계획되고 설계될 때 가장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 가장 처음 구상돼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뉴타운이라는 거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새들라이트 시티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아시죠? 위성도시. 위성도시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은 큰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그런데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도시의 도심부를 출퇴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도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위성도시들이 왜 생기냐? 당연히 도시가 너무 커지고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시 안에서는 너무 밀도도 많고 집값도 비싸고 조금 살기 좋은 집인데 바깥에 나가 살면서 좀 고속전철이나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그래도 시내로 출퇴근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 언저리 사는 것보다 아예 신도시 사는 것들이 실제로 도심을 왔다 갔다 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맞물리다 보니까 도시 외곽에 위성도시라는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발생하게 되었겠어요? 자, 모든 도시화의 문제는 영국과 런던을 기준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과 정책과 법규들의 발전, 그런 것들은 사실 런던을 위주로 다 이제 처음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성도시의 개념, 그래서 이 위성도시가 자꾸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여기 집을 짓고 살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엉망이었겠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이걸 아예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요. 뉴타운 정책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요거랑 관련된 사람이 이제 아버크롬비라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옷 이름으로 알 텐데 이 양반은 이제 영국의 이제 계획가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래서 런던, 영국 같은 경우도 뭐냐면 또 그린벨트의 전통이 있어요. 그린벨트. 도시 외곽을 너무 확장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너무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곽에 너무 이제 커지고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도시가 너무 방만해지고 난개발이 되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다 또 요새도 뭐 전염병 문제가 많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나 모든 이런 문제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항상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1500년대 중반에 그린벨트를 갖다가 지정을 해요. 그린벨트 지정. 이거 말하자면 이게 그린벨트가 왜 있었냐? 그때는 아마 이런 거였죠. 모르니까. 요새도 이제 전염병이 도니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떨어져 앉자. 아니 뭐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2m를 떨어져 앉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수록 전염병이 감염될 확률을 줄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도시랑 도시 간에도 간격을 띄워야 된다라는 정책까지 마련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타운 주변에는 이렇게 그린벨트를 1마일 정도 둘러야 된다. 이런 정책을 엘리자베스 1세가 1500년대 중반에 발표를 해요. 그때도 흑사병이니 뭐 굉장히 뭐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가 근대로 오면서 아버크롬비 경애에서 어떻게 해석됐냐면은 그게 아니고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돼요? 도시를 갖다가 도시가 확장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도시 외곽을 그린벨트로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더 이상 확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도시 확장을 막는 어떤 경계선으로서의 그린벨트 정책을 아버크롬비가 최초로 활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막을 쳐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몰려오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기존 도시 내에 수용하는 게 아니라 외곽에 뉴타운을 만들어서 수용한다. 이런 정책을 런던에서 최초로 만들게 된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서울, 경기의 모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런던에 있었던 정책이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근본적으로 새틀라이트 시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뭐냐? 새틀라이트 시티라는 건 뭐냐면 머더 시티가 있어요. 엄마 도시. 머더 시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생활의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을 의존합니다. 직장도 거기 있고요. 쇼핑도 뭐 큰 거 하려면 또 모도시로 가. 근데 잠은 항상 여기 들어와서 자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걸 약간 풍자하는 단어로 배드시티라는 또 단어도 있죠. 배드시티. 뉴타운, 새틀라이트시티, 배드시티 다 그래서 하나로 통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온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도시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죠. 약점들이 뭐겠어요? 첫째, 이게 얼번 스프롤하고 다를 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 번역, 도시가 이렇게까지 확장한 거랑 다름없지 않느냐. 얼번 스프롤하고 다를 게 뭐냐. 둘째 뭐냐면은 그렇죠. 위성도시라고 있는데 진짜 잠만 자고 도시 기반시설들은 다 도시에 가서 쓰다 보니까 기존 도시가 계속 이제 과부하가 걸리긴 마찬가지라는 거야. 또 다른 문제를 치자라 그러면 이런 데가 다 예전엔 자연환경이었잖아요.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마다 다 위성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이 없어. 뭐 그런 문제들. 또 도시 주변에 경작지가 다 사라지고 위성도시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공급할 만한 시장이 바로 없어서 멀리서부터 농산물을 공급해와야 되는 문제들, 도시로.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어오는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뉴타운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족 가능하게 할까? 자족 가능하다는 건 영어로 셀프 서스테이닝이죠. 셀프 서스테이닝 하는 도시로 만들까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런던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뉴타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뉴타운은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곳이에요. 리버풀에 있는 위성도시다. 리버풀의 동남쪽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한 9만 명 정도가 2,800헥타르에 사니까 9만 명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 신도시를 보면 분당이 한 35만, 40만, 뭐 일산이 한 27만, 뭐 그 뒤에 이제 고양시 개발되면서 더 커지긴 했지만 그런 걸 쳤을 때 그렇게 큰 도시까지는 아니죠. 중소규모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이걸
남자들 같으면 이제 축구팀으로 생각할 텐데 리버풀 하면서 비틀즈 항구 도시고요. 그 석탄 탄광이 있는 도시인데 진짜 그다음 별다른 희망이 없었을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비틀즈라는 전 세계적인 이제 뮤지션들이 나오면서 또 이 도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요. 여기가 런컨이에요. 런컨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뚜기 모양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버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오늘 보려는 거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은 말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왜 필요했고 리버풀과는 어떤 관계고 여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시적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측면 말고 요거를 이 도시를 만드는 어떤 형태, 공간 형태, 도시 구조 그거 측면에서만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디자인 프라이어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중교통 체계가 사실은 도시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좀 더 하자라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되겠지만 그린웨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 최근에는 그러면 대중교통과 그린웨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시에 먼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예전의 도시 같은 경우는 뭐가 중심이었겠어? 예전의 도시는 뭐였겠어요? 당연히 도로였겠죠. 자, 땅 이렇게 있으면 도로로 다 자르고 보는 거야. 잘라봐. 도로 다 보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유, 그럼 요 블럭에다가 뭘 넣어볼까? 여기다가 뭘 넣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전 방식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치게 차량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아예 쓰도록 처음부터 아예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도시가 생긴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생긴 대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대로 규정돼요. 차량 중심으로 도로를 그려놓으면요. 사람들은 차 없이는 못 살아 한마디로. 얼마 동안? 도시가 있는 동안. 도시가 30년이 있을지 100년이 있을지 1000년이 있을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 구조를 얼마나 그러니까 건전한 사운드 얼반 스트럭처 건전한 얼반 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포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포항에서는 여기는 한 50만 되는 도시인데 워낙 이게 도시가 분산적으로 설계돼 가지고요. 차 없이는 못 살아. 차 없이 시내도 못 나가고요.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시내 나가는데도 1시간. 저기 남쪽 끝으로 가려면 한 2시간 반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고 있어요. 기다리는데도 한 2-30분 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생활하거든요. 왜냐? 도시에 생긴 형상이 처음부터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차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패턴을 이제 많이 지향을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녹색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옛날에 뭐냐면 도시를 이렇게 설계해 놓고 길을 다 그려놔. 그 다음에 어디 버스가 요렇게 한번 다녀볼까? 뭐 지하철을 요렇게 보내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오히려 프라이어리티가 대중교통을 먼저 설계해. 말하자면 이런 방법이에요. 자, 대중교통이 이렇게 지나간다. 대중교통 노선을 먼저 설계해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정거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반경 500m. 반경 500m. 500m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얘기해요. 자, 보행권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고밀의 근린을 개발해. 그래서 모든 개발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액션, 선형적인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선형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 대중교통축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생긴 도시에서는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차를 탈 필요가 없지. 차를 버리게 되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겠지.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내리면 500m 이내에 자기 집과 직장이 있으니까 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 에너지 사용도는 낮아지고 환경은 보존되겠죠.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뭐 요새 같아서 사람들이 만나고 막 뭉치는 게 좀 오히려 달갑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개별차를 타는 것보다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도시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합니다. 인간적인 도시가 돼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의 것들은 이제 분산적인 모형이에요. 분산적인 모형. 디센트럴라이즈. 근데 이런 모형은 뭐예요? 이런 모형은 이제 우리가 뭐 센트럴라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TOD라고 얘기를 합니다. TOD. TOD는 뭐예요? 트랜sit, 대중교통을 주로 얘기하죠. 트랜sit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대중교통을 지향해서 개발을 한다. 자, 완전 다르죠? 이건 뭐예요? 개발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을 놓는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DOT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개발하기 전에 미리 대중교통 체계부터 설계를 해.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개발을 갖다 얹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처음부터 나오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또 하나 더해서 그린웨이라는 건 뭡니까? 그린웨이. 그동안 우리 그린웨이라는 거는 도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도시에다가 어떻게 좀 뭐 그린웨이를 고가도로를 헐고 그 자리에다가 뭐 그린웨이를 한번 넣어볼까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신도시는 처음 만들 때 그린웨이를 중요한 데에다 뻥뻥 집어 넣어버려 이미. 예를 들어서 동탄 1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를 갖다가 그린웨이가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린웨이 따라서 집에 갈 때 그린웨이 따라서 걸어서 집으로 가세요. 이런 개념이 된다고. 도심에서 외곽까지 그린웨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도시의 체계 가운데 그린웨이를 아예 넣어서 설계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도시구조 체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경향은 모든 계획에 있어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뚜기 그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여기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여기 있는 계획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현재 이게 대략적인 공간 구조인데 이것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알기 쉬운 다이어그램으로 고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뚜기 모양의 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이제 먼저 오뚜기 모양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럼. 자, 오뚜기 모양 내지 팔자 모양의 이런 부지가 있다고 쳐봐요. 이런 부지가 있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도시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야. 사실 이번 학기에 조금 여유가 됐으면은 저 도시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 게임을 통해서 대상 부지를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인터넷 강의에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전혀 없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다가 만약 그림을 그려 놓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시에다가 처음부터 뭐 막 그림 그려서 계획을 해버리는 건 아니죠. 자, 도시를 계획하는 것들도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얼건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구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지 전체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도시의 틀, 프레임.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을 갖다가 처음부터 조각품 만들듯이 그냥 찰흙을 떡떡 갖다 붙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지.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골조, 뼈대를 만들겠지.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필요한 어떤 흐름들, 핏줄을 갖다가 막 붙여 넣겠지. 그 다음에 그 핏줄로부터 공급되는 장기나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이제 피부를 덮어 올려가지고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작동하는 것들이면요, 그 안에 본질적인 스트럭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스트럭처를 계획하지 않고 처음부터 덕지덕지 피부를 발라 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들려는 거, 그건 잘못된 설계라는 거야. 자, 여기서 도시구조, 어반 스트럭처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플로우의 측면이 있어요. 플로우. 말하자면 도시도 일종의 인체와 같은 거야. 핏줄 흘러야죠. 에너지, 뭐 피, 공기 뭐가 됐든 흘러야 되는 거야. 흘러. 그러니까 플로우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플로우. 두 번째는 뭐냐면 존. 내지는 또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는 한 덩어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능을 가진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서 도시의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그 장소, 그 위치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합해져서 결국 스트럭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 근데 그러면 플로우는 뭐에 대한 겁니까? 흐름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트랜시트, 트랜스포테이션, 뭐 로드 패턴, 말하자면 교통체계에 대한 것들, 교통이 대략적으로 도로체계가 도시를 어떤 식으로 감싸고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서 정해지겠죠. 자, 이건 다분히 뭐예요? 이거는 다분히 다이내믹한 도시 구조의 다이내믹한 동적인 측면이라는 거, 동적인 측면. 존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존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유수에 대한 거. 어떤 데 가면 어떤 용도가 있느냐.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그리고 펑션에 대한 것들. 또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흐르고 움직이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굳이 치자로 그러면 스태틱이 되겠죠. 정적인 것들, 멈춰있는 것들. 그러니까 플로우의 측면과 존의 측면이 사실 이런 식으로 계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요 정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도시에 얻는 프레임을 갖다 설정해 보는 거예요. 요 정도 단계에서.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먼저 도시의 스트럭처를 갖다가 스케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럭처가 결국 뭐가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골조가 되는 거죠. 골조. 그렇죠? 온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파인이 되는 거죠. 스파인을 중심으로 한 온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할 때 사실은 하나의 신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걸 알고 한번 그럼 요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을 봤는데 요걸 갖다가 처음부터 보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요런 어떤 오뚜기 형태의 그림이 있다. 요런 땅이 졌을 때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뼈대를 넣고 싶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니 난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는 거 그냥 격자니까 격자약으로 이렇게 막 도로 패턴 집어넣어 그냥. 어떤 사람은 뭐겠어 난 모르겠는데 일단 기능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다가 중심지 넣고 여기다가 주거지 뭐 여기 사용업지 무슨 업무지역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도시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 한번 플로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자, 땅이 희한하게 생겼어.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까? 각각의 원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없이 비어지고 두 개가 딱 잘려버리게 돼버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겠죠. 자, 거대하게 흐르는데 흐르면서 가운데서 교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자형으로 순환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떤 순환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팔자형으로 순환하는 그런 플로우 시스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교차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센터가 되겠죠. 센터. 다만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양쪽과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죠. 양쪽 원의 중심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에는 또 약한 중심들을 하나씩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센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세컨더리 센터 정도를 하나 두는 거지. 그래서 세컨더리 센터가 각각의 어떻게 돼? 각각의 지역들을 갖다 서빙하면서 거기서 서빙되지 못하는 좀 더 고차의 기능들, 그건 뭐예요? 이 메인 센터, 프라이머리 센터로 와서 해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아까 TOD 개념으로 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정거장이 생기겠지? 정거장이 이렇게 생겨. 한 4개씩 있다고 쳐봅시다. 4개씩. 자, 그럼 그 정거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후드들을 배치하면 되겠지? 우리나라 말로 근린주구.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을의 덩어리란 얘기야. 그 마을이 어떻게 돼요? 마을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분포해 있으면 사람들이 차를 탈 필요가 없고 대중교통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거 지역을 서빙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지역이 형성될 거 아니야. 대중교통 쓰기에. 그렇죠? 이렇게. 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플로우하고 지금 대략 봤을 때 플로우하고 마을의 패턴들, 주거 지역의 패턴들이 대략 섰지만은 두 가지를 또 더 생각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리버풀의 새들라이트 시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산업시설을 넣길 원해요. 그럼 산업시설을 어디다 넣을까? 뭐 가능하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곽에다 놓는 방법이 있고 외곽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이, 그렇지? 아니면 아예 뭐 여기가 공해가 많은 산업이 아니고 하니까 아예 대중교통 노선에 결합시켜 가지고 아예 직장도 그냥 대중교통에다 결합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런 데가 직장이 되는 거죠. 요런 데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대중교통 노선 가운데 껴넣는 거야. 그런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처럼 뭐 출퇴근한다고 또 차를 타고 한참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노선을 타고 돌고 돌다 보면 직장도 가고 우리 집도 가고 다 가네. 그런 패턴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곽에 두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에 같이 직장을 배치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이쪽에 가보면 리버풀 있잖아. 리버풀 있고 모도시와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적으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속도로가 들어와서 이 도시랑 결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시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자, 외곽에서 들어온 고속도로는 이거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게 했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또 차량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량으로 오는 모든 통로는 외곽으로만 지나가겠어. 이렇게 외곽으로만 지나가게. 이 도시를 관통하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야. 다만 그러면 이 도시를 돌 때 어떻게 한다? 가운데로 여기로 접속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랑 만나게 되겠어? 이 마을에 이 도시의 센터를 지나가게 되겠지. 그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 요 센터에서 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요 센터가 굉장히 큰 복합 건물, 복합 터미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주차를 한 다음에 버스를 갈아타면 어떻게 됩니까? 웽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파크 앤 라이드란 개념이 있죠. 가가지고 내 차는 세워놓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갈아탄다는 개념인데, 자, 리버풀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해? 달려서 들어와. 차를 세워. 그 다음에 라이드. 대중교통을 라이드. 해서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전혀 자동차를 갖다가 무리해서 쓸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 대략 이 도시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은 뭐야? 첫째는 뭐냐? 순환형. 그렇죠? 둘째는 대중교통 중심. 셋째는 차량을 멀리하고 차량을 또 분리해서 차량과 대중교통 사이를 갖다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파크 앤 라이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라고 그러면 직주근접. 직장과 내 마을이 같은 대중교통 노선에서 굉장히 근처에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이 도시계획의 핵심들이 되겠죠. 자, 뭐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조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대안 1, 이게 이제 뭐 알트 1 정도가 되겠죠. 이게 알트 2 정도가 될 텐데,
또 큰 차이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부 여기 있고 이렇게 팔짱으로 돌아가는 대중교통 순환 노선이 있고 외곽으로 가는 고속도로 노선이 있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파크앤라이드가 되고 이것도 이제 대충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충 마찬가지야. 다만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인더스트리 직장 지역이 어딨어요? 주로 외곽에 있지. 이런 데는 이제 외곽에 배치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더스트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인더스트리를 여기다 배치를 했지. 여기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도시구조 내에 주거지역이랑 아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유리할 수 있겠지. 굳이 외곽 개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직주 근접도 유리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실제로 그 도시가 계획된 방식이야. 물론 이제 완전히 정형적인 패턴은 아니니까 조금 헷갈리겠지만 자, 여기 중심 건물 센터가 되는 복합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대중교통 노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외곽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합하게 되는 파크앤라이드로 접합하게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운홀이 있고 여기는 타운파크가 있네. 각각의 중심이 하나 있어. 특별히 여기는 뭐냐면 옛날에도 여기 사람이 살고는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사는 타운의 중심이었대 여기가. 그래서 여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서 여러 형태의 이제 프리싱트들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주거, 어떤 것들은 뭐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뭐 프로포즈드 인더스트리라는 건데 일단 원래 있었던 산업 지역들은 이런 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분 도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 도시가 결국은 요 오뚜기 팔자형 패턴을 이용한 이런 어떤 대중교통 패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짜여지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은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중심부에 있는 센터예요. 자, 고속도로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돼. 이 마을에 나는 볼 일 없어. 나는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면 돼. 근데 이 마을에 볼 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회전해서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파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이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고가도로를 차고 그냥 마을을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돼? 전혀 체증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을의 타운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위계적 패턴을 썼다는 거예요. 위계적 패턴. 위계적 패턴이라는 건 영어로 하이어레키라는 건데 하이어레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위계적인 디자인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어레키컬 디자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어떤 설명이 써 있냐면은 자 일단 항상 기본적인 단위는 네이버후드예요.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후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 보행권 내에서 보행권이라는 건 대략 한 400에서 한 500m가 돼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데 나와버리가 내 마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행권 내에서 하나의 마을 단위의 정체성을 주는 네이버후드가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후드에는 대략 한 100에서 200명 밖에 안 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네이버후드 단위를 좀 작게 뒀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5,000명, 심지어 10,000명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후드를 굉장히 작은 단위로 뒀죠. 네, 그리고 4개의 네이버후드가 모여.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옆 동네 마을까지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8,000명이 되겠네. 8,000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네이버후드,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뭐 리전, 그 다음에 뭐 타운 이런 식으로 네이버후드 단위가 뭐 3개가 모이면은 커뮤니티가 되고 커뮤니티가 3개가 모이면은 다시 리전이 되고 리전이 또 4개가 모이면 다시 타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위계적인 패턴을 가지고 도시를 계획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계도 없이 그냥 우리는 모두 이 도시의 시민이요가 아니고 그 도시에서도 어느 마을, 어떤 동네, 어떤 근린 이런 것들을 경계를 둬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협응하고 그 도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참여의 가장 중심적인 단위가 네이버후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참여의식을 위해서 좋다. 둘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 도시 계획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시설이란 건 뭐냐면 시설 역시도 위계적으로 분포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를 넣는다. 근데 놀이터 하나를 도시 하나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 근린주구 하나당 놀이터가 4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 그럼 근린마다 4개씩 놀이터를 넣도록 합시다. 자, 병원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의원급 병원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의원급 병원을 몇 개나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의사 한 2-3명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당 하나씩 들어가면 돼. 그럼 커뮤니티당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되겠죠. 백화점을 넣으려고 하는데 백화점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백화점을 마을마다 하나씩 넣을 수는 없죠. 어떻게 돼요? 타운별로 하나씩 넣으면 대략 위계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타운에다 하나 딱 타운센터에다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위계를 구분하게 되면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어레키컬, 계층적인 어떤 생활권 계획을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런컨시티에서도 그런 구분을 썼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차량 교통을 극도로 이제 제한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 마을을 들어가 보면 마을 입구에서도 미리 마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차를 갖다 미리 세워놓고 마을로는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 골목길마다 차량이 그냥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하잖니. 그래서 차량은 멀찌감치 세우고 마을은 걸어서 가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함의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가 이제 신도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뉴타운에서는요, 어떤 게 얼번 플래닝이고 어떤 게 얼번 디자인인지가 구분이 없어요. 그냥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거의. 두 개가 하나로 거의 뭉쳐진다. 물론 구분을 하자라 그러면 얼번 플래닝 쪽에서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얼번 디자인에서는 주로 쉐이핑, 그리고 공간의 질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뭘 구분해? 같이 가야죠, 어차피.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최신의 어떤 도시 설계에서는 1순위로 두는 게 뭐다? 그러니까 1순위로 둔다는 게 그것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 처음에 골격을 짤 때, 도시의 골격을 짤 때 뭐부터 뭘 가지고 짜냐? 그러니까 처음에 뭘 가지고 아무래도 인간적인 교통수단을 먼저 세팅을 하는 것들 쪽으로 경향이 가고 있다는 거야.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거기랑 연결된 보행체계, 그린웨이, 요걸 가지고 먼저 이제 도시의 플로우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 때도 그 틀로 살게 돼. 사람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살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그냥 차량 도로 위주로 짜놓고 나중에 그럼 대중교통 어떻게 넣을까 그러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요. 훨씬 더 비효율적인 도시가 돼. 여러분 한번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한강, 여의도 지나가, 한강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러분 서울이 반경이 대략 한 15km가 되는 그런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인데 도시가 처음에는 한양은 요거였죠. 근데 한양이 점점 퍼지다가 일단 북쪽을 갖다가 서울로 이만큼 만들었죠. 그 다음으로 개발한 게 여의도 쪽을 갖다가 개발하면서 영등포 쪽을 2단계를 서울로 넣었어. 그 다음에 3단계 강남 쪽을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남쪽으로 좀 더 확장하고 북쪽으로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 서울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이 다 개발될 만큼 되고 확장될 만큼 되고 나서 이제 지하철을 넣기 시작했잖아. 근데 보세요. 어떻게 돼? 1호선 지나가죠? 2호선 순환형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죠? 3호선 이렇게 지나가죠? 4호선 이렇게 지나가죠? 5호선 이렇게 지나가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정신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보면 지금 지하철망이 너무 정신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요, 지하철이 늘 적자야. 왜 그렇습니까? 도시를 팽창시켜 놓은 다음에 그 팽창된 도시에다가 대중교통망을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 여기다 넣으면 여긴 왜 안 넣어주냐 그러고, 저기다 넣으면 또 여긴 왜 안 넣어주냐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을 따라서 대중교통이 가려다 보니까 늘 비효율적이고 돈은 많이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접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TOD 개념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설계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구리치바 사례가 이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구리치바 사례를 조금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치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 도시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 300만 정도가 사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도시를 이제 꾸준한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바꿔나갔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외곽으로 나가는 대중교통 축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축이야. 물론 여기 도심부가 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 축을 따라서 이렇게 정거장과 포인트들이 들어서겠죠. 생활권들의 포인트들이. 자, 거길 중심으로 말하는 도시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니까? 별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별 모양? 그래서 요 안에는, 요 내부에만 모든 고밀 개발이 일어나도록, 여기가 이제 하이 덴서티, 일어나도록 나오고, 그럼 자, 요렇게 비어있는 데는 그럼 뭐 쓰질 않느냐? 물론 쓰죠. 요런 데는 뭐냐? 로우 덴서티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곳 위주로 집중해서 살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차량이 필요 없어지겠지. 버스를 내리면 마을도 있고 마을에 모든 시설이 있고 버스만 타면 도심까지 20분 내로 도착하고 어떻게 됩니까? 차가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도시를 갖다가 재구조화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뉴타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TOD 개념으로 도시를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사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강력하게 전체의 어떤 도시의 패턴을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는 지하철도 없습니다. 뭐 지하철도 없고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BRT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럼 대중교통 체계를 그럼 BRT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중앙에다가 버스만 다니는 자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면을 본 건데 보면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한 대중교통 축이 지나가는데 대중교통 축을 따라서 버스가 차량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중심을 딱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뭡니까? 대중교통축이 지나가는 그 부분 위주로 이렇게 고밀 개발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영향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밀의 개발이 일어나서 사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게 아까 말한 이제 대중교통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버스에게만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전철하고 똑같아. 정해진 시간에 레귤러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지상을 다니는 버스이지만 전철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타고 생활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요거는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어떤 사례이긴 한데 일종의 어떤 TOD 개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TOD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중교통축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 정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정거장. 그 정거장 중심으로 모든 고밀 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밀로 낮아지는 거죠. 지금 자 요렇게 오는 게 요게 대중교통축이죠. 요게.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정거장인데요. 그 정거장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반경에 어떻게 돼요? 뭔가 큰 로타리가 있고요. 보면 큼직한 시설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커뮤니티 센터예요. 커뮤니티 센터가 뭐랑 결합되어 있어요? 정거장과 결합되어 있죠. 버스 정거장, 아침에 내가 버스 타러 갈 때 정거장으로 가는데 정거장에서 내리면은 바로 또 중요한 시설들이 그 가운데 다 함께 복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500m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살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대중교통, 그 다음에 모든 복합시설들, 상업시설, 그 다음에 행정시설 등등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과 하나의 어떤 튼튼한 코어를 만들고 있고요. 그 코어 내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어떤 도시 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그 타운의 어떤 스트럭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설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플러그인 디자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 구조, 스트럭처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플러그인 돼서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도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도시를 계획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건전한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녹색 삶이 있는 도시,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녹색 교통 요소를 통해서 도시를 설계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 그린웨이, 보행자 체계, 녹지 체계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도시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도시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경우에도 그 구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질서가 계속 유지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확산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도시를 재생의 노력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 골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 설계가 결합돼서 도시의 구조를 처음에 얼마나 건전하게 만드냐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TOD를 만드는 방식들, 그런 것들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